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19%)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든 가장 낮은 수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이어 이번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의 CCTV에 여러 정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1호 혁신안이 공개된 날인 어제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권성동 의원이 안 의원에게 하남자 리더십이라고 하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또 어제는 댓글 조작 의혹의 리박스쿨 청문회도 열렸죠. 심신미약자가 됐다. 손유숙 대표의 말 마디마디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장관 후보자 릴레이 청문회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자, 여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 사후권에서 왜 서명을 하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특별법 등 야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치권 소식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그리고 혁신위에 새롭게 합류한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나온 MBS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 65%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이제 3%포인트가 올랐고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0%라는 국정 지지율도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수치가 조금씩 더 오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국민들이 좀 체감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 특히 일단 경제를 안정시키잖아요.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안정화를 찾고 또 주가도 상승하고 또 주식시장의 어떤 굉장히 나쁜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신뢰를 줌으로써 주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께서 기분이 좋겠죠. 지갑도 좋아지고요. 또 마이너스가 한 50% 됐던 주식들이 한 20%까지, 1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소통의 측면에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좀 편해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행보에 대한 높은 점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SNS 소통도 또 활발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야간에까지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정권 초기부터 많은데 오늘 오전에는 또 SNS를 통해서 김민석 총리에게 에이펙 회의 관련 업무 지시 또 보고를 좀 달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김민석 총리가 여기 또 SNS로 답글을 달면서 마치 이제 국정에 관해서 실시간 채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체감, 느끼게 해주는 거죠. 대통령이 총리와 수시로 통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민석 총리에 대한 당부이기도 하지만 이 에이펙 관련한 준비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김민석 총리에게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고 잘 부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김민석 총리의 말을 잘 들어서 예. 좀 잘해주라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들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는 네.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진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공적인 공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겠군요. MBS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45%, 국민의힘은 이제 또 어제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NBS 조사 사상 이제 가장 낮은 최저치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호준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위가 안고 있는 과제 이런 건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테고 현재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진단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당은 혁신과 재창당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혁신의 몸부림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그 정부와 여당이 그 오독을 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럴 조짐이 매우 강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국정의 방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한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서 우선 통상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내놓는 것들이 일단 국민들 아까 기분 좋게 한다고 하셨는데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3,000을 넘는 이 상법 개정안 이것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이 기업들의 투자의 의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영권을 위협받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센 상법 개정안 지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노란봉투법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자율과 혁신을 가지고서 흥이 나서 일하지 못하면 코스피 5,000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금 살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경제가 활력이 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안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북 친중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늘은 전작권 환수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협치는 전혀 되지 않고 있죠. 대통령 말만 협치하라고 하지 입법 폭주하고 있고 방송 3법까지도 강행 통과시켜 버렸고 원구성도 일방적으로 했고 인사에서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을 빠르게 진행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공감대가 저희 안에는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수치이고 또 오독의 우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또 여당과 정부의 진단이 좀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조금 전에 해주신 이 혁신위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 이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야당의 상황은 19%라는 이제 전례 없는 수치, 이 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여야 양당이 모두 공히 같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행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점상으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로 이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겠다.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는데 이걸 두고 적폐청산 시즌2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적폐청산 시즌2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내란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을 저지른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란을 저지른 자에게는 사면복권하지 않겠다. 이게 당연한 헌법 원리예요. 사실상 통합진보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됐잖아요. 위원정당으로. 그때 그 죄명이 내란 선전선동이었어요. 예비 의무도 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잃었고요. 당연히 국고보조금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도와서 열심히 그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데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했어요. 이건 내란 선전선동을 넘어서 내란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대통령과 연관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논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빨리 이 내란에서 인적 쇄신 또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국민의힘과 통합진보당이 지금 다른 건 108석과 5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의석이 많으면 위원정당이 안 되고 의석이 작으면 위원정당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혁신위원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 얘기였고, 어제 또 같이 이제 후보 등록한 정청래 의원도 내란 척결을 외치면서 수면 아래에서만 나오고 있던 위헌정당 해산 얘기까지 좀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그 반박의 목소리,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질문할 거 많죠? 질문은 나중에 우리 대변인께 질문해 주시고.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에는 이제 협치와 소통의 행보 이런 점에 대한 높은 평가도 국민들이 좀 보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국회에서는 야당 말살 정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독재 방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독재 방지법 실제로 추진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자신들의 상대 정당,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한 정당을 내란 세력이다, 영구 말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의 DNA 속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만 옳다, 우리만 옳다, 그리고 우리한테 반대하면 다 내란 세력이야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저희 당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내란 세력이라고 다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검찰도 내란 검찰이라고 하고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별법 이런 걸 보면요,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조차도 이제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 과거에 우리가 옛날 역사에서 아픈 그 폭력혁명 이후에 그런 것을 인민재판 이런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발상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쨌건 저희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독재 방지법 여기에는 보은성 사면복권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도 속행돼야 된다. 국민의 60%가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여론조사 대선 때 그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 금지하는 것들 다 법에 사실은 보장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이거 대북 제재를 엄연하게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지른 정당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중단 이런 내용들 담고 있는 것이고요.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지만 양당 체제가 공고한 상황인데, 한쪽에 지금 축이 견제와 균형을 담당해야 되는 축이 지금 지지율 면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좀 무너지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이 차원에선 좋을 게 없다는 대승적인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공세를 지금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국민의 지지율이 2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 지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비판받는 것이고 또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걸 어떻게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또 자꾸 독재방지법, 군사정권, 군부 독재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올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이 비판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를 떠올릴지 정도는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협치는 협치대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협치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스스로 잘 극복하시기를 또 조언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빅샷들의 목소리도 좀 대여 투쟁 면에서 한쪽으로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우를 결집하는 국민의힘이 될지 여야 간의 대립각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모습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재구속 하루 만에 3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불응할 경우에는 일반 피의자처럼 강제 구인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불출석했단 말이에요.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겠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오늘 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영장을 끝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딱 놓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쁘시구나, 화가 나셨구나. 판사가 자신의 말을 잘 안 들어주시니까 좀 흥분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들은 실은 국민들 눈에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재판도 이제 불출석했지만요. 특검 수사에도 저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이유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구속이 됐고 당분간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검 수사에 응할까? 또 만약에 나온다 할지라도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는 강제 인치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뭐 어차피 나와서 진술 거부할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힘으로 버티는데 전직 대통령을 또 끌고 나오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구속은 시켰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내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회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정말 형사재판 불출석한 거를 보고 좀 많은 법조계 사람들이 이제 진술 거부권 쓸 거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같이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 나가서 변명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거짓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뭐 거짓말이 잔뜩 쓰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서 그렇게 과히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들이 다 진술해 놓은 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다투려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용 번호 봤더니 3617. 올 초에 구속될 때는 1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분과 그렇지 않은 거에 번호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유독 그때 10번을 달아서 좀 빠른 번호다. 네.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에 구속됐을 때는 3.6평.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정소 평수에 들어가 계셨는데 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2평대예요. 그러면 정말 더 작아 보이거든요. 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이 2평도 실은 다른 수용자보다는 굉장히 넓은 평수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좀 힘들 것 같고 또 선풍기가 없어요. 아니 선풍기만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우실 것 같고 이 선풍기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분간 운행한 다음에 10분 더 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신의 좀 잘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지 또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의 시간이 될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봅니다. 3평 남짓일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2평으로 줄어서 2평대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좀 이거는 또 무슨 이유일까 이런 궁금증도 사실은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외환 혐의 얘기도 이번에 들어갈까요? 특검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제 느낌에는 조은석 특검이 이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큰 주기가 사실 다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역대 특검이 다 똑같이 직면하는 딜레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검은 그래도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외환 혐의다라고 이제 저는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형법 92조에 이제 외환죄가 이제 그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적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한 것이 외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국 여기서 이제 북한이 되겠죠. 적국이나 외국과 통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좀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 97년에 총풍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총격 사건을 일부러 일으켜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외환 혐의를 적용하지를 못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과연 이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를 진짜 했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은석 특검은 뭐 그거 수사해봐야 아는 거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 수사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관련자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다음 순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상황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말한 목소리,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검이 CCTV를 확인을 했더니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요. 한덕수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 문건도 챙겼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이상민 전 장관은 멀리서 봤더니 손에 들린 문건들이 더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참 이분들이 좀 무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치려면 조금 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CCTV 다 찍힌 것까지도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능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개헌 문건들을 자신이 다 회수해서 다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나눠보면서 돌려봤다는 것이고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멀리서 쪽지를 보니까 단전 단수가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뭐 사교 집단도 아니고 무슨 쪽지겠습니까? 문건이잖아요. 그 문건에 단전 단수가 적혀 있었는데 이걸 아예 적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다른 기관에 전화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부분을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우연히 단전 단수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좀 주의하라. 뭐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전 단수 이런 것들까지 챙겨라. 이건 버꾸라지 같은 거거든요. 전직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자신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걸 포장하는 진술들을 거짓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CCTV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짓말이 딱 걸렸다. 그래서 국무위원들도 일부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국무위원들조차 자기 살 길 찾아 떠난다.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 이런 말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구속된 상황에서 관련자들 진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발언은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지금 뭐 도와주려고 하겠으며 누가 전화를 하고 뭐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하죠. 당장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압수수색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다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덮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수사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있는 것을 없애거나 덮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진상을 명백히 드러내야 되는 거지만 과도하게 우리가 적폐청산 때 봤었던 것처럼 다 딱지 붙여놓고 결론 정해놓고 몰아가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한덕수 총리의 저런 행동이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계엄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것이고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시점에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때 대통령과 그 국방장관밖에 사실 없었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계엄을 한다고 국무회의 한다고 하는데 계엄한다고 하는데 무슨 문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문건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갖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내란에 동조한 것이다, 공모한 것이다. 과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밝히되 그것이 뭐 지나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법사위에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해병 특검. 최해병 특검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라고도 해병 특검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속도를 내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뭐 뿌린 대로 걷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야권에서 정말 압수수색 당할까 봐 두려워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본인이 뿌린 대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되고 있고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는 가혹했습니다만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부정한 행위, 불법적인 행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최상병 은폐 의혹, 사망 사건의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것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전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보다는 진실 회피에 조금 나서지 않을까, 진술 거부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압수수색은 시작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최해병 특검이. 이건 국정원장 휴대전화는 무슨...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홍장원 전 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두기 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요. 또 상당히 내란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수사하는 건데 저는 조태용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로 가볼게요. 어제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첫 안은 윤석열 정부 3년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네, 위원님 나오셨네요. 네. 반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미 뭐 지도부도 했었고 사과를 했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받는 분들이 그렇지 내가 받았지 그리고 충분히 사과했지라고 해야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 하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시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아예 이제 돌에 새겨 넣는 그래서 했나 안 했나 이런 그 논란이 아예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비상계엄, 탄핵 이런 거 당원 당규에 못 박겠다고 했거든요. 이걸 투표에 붙인다고요? 전 당원 투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당원 당규집에 보면 그 맨 1번이 정강 정책입니다. 2번이 당헌이고요. 3번이 당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강 정책에 보면 내일을 위한 약속도 있고 기본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게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에다가 이 내용 사죄와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약속 이것을 넣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혁신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 비대위에서만 의결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원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이래도 된다라고 보시느냐 그 뜻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당내에선 이 사과문을 좀 두고서 지나치다라는 반응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강제 퇴출 반성, 또 나경원 출마 봉쇄, 뭐 이런 여러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당시 당론을 주도했던 지도부 인사들 반발이 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어디서 있었나요? 그런 뭐 우려,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이제 아마 언론인들이 기사를 쓰시기 위해서 우려를 이제 예상하시는 것 같고 해볼 수 있죠.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사과한 하나하나의 그 사안들은
사실은 그게 국민들께서 제일 실망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희 당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선거 패배로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제 회의 때 그런 그 비유가 있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그런 그 말을 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랬는데 부인이 뭘 잘못했는데 이랬는데 남편이 얘기를 안 하면 뭘 잘못했다는 거 얘기를 안 하면 싸움이 더 커지고 부인이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신데 이거 하나하나를 적시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비대위원장 지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없이는 국민들 반응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의힘 혁신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과를 돌에 새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돌을 좀 국민들이 잘 보이는 것에다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구석진데 놔두면 누가 보겠습니까? 당헌 당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당원이나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를 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하겠다는데 이미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은 이미 보여줬잖아요. 탄핵을 반대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나간 철지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지금 하는 것들은 사과는 당연한 전제이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내란 수계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 요 정도 수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적 청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돌에 새긴다라고 하면 그 돌보러 누가 가겠습니까? 또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정권을 거머쥐었는데 한 79석 정도 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107석이나 돼요. 이렇게 큰 정당이 뭐 인적 쇄신 한 10명 한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정도 수준의 혁신안은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적 쇄신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희숙 위원장은 좀 회의적으로 보긴 했던 것 같은데.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적 쇄신은 논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다만 그것이 그 칼을 휘두를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칼을 휘두를 권한 그렇습니다. 얘기였죠. 네. 정인에게 그 인적 쇄신을 제도와 규범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것이 혁신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고요. 혁신안을 이제 그 평가절하하셨는데 혁신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어제 그것은 이제 1호 안건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것이고요. 저는 그 인적 청산이 과거의 혁신위와는 다른 부분이 과거에는 지도부가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을 흉내내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는 거예요. 불과 다음 달이면. 그러면 그 지도부가 인적 청산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명분을 갖게 되겠죠. 지금 지도부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는 그런 그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인적 쇄신 관련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라는 지적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언더찐윤, 실제 이런 존재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언더찐윤 진짜 있습니까? 있죠. 정말요? 누군지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계시구나. 예. 어느 순간부터 언더라고 붙이더라고요. 찐윤에 대해서요? 예. 예. 그 뭐 대략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예.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당직을 맡거나 지도부를 하거나 과거 그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그 당직을 할 때에도 이 전화 휴대전화를 이렇게 자랑하시든 뭐 이게 뭐 소위 여사의 문자야, 대통령의 문자 이런 거를 과시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제 언더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하고요. 저희 둘이 언급했던 뭐 의원 뭐 비롯해서 실제 뭐 저희보다도 더 잘하시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언더찐윤은 실제 존재한다고 말을 했네요. 네.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저도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저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당내 구성원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해결하고 개혁하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번 혁신위에서도 논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적 쇄신 이슈에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하남자 논쟁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하남자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제 SNS에 사진 한 장을 딱 올렸어요. 하남자 물음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내란을 반대하면서 여기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고 이런 모습, 혼자 있는 모습, 이건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이걸 좀 하남자라고 하니까 왜 내 앞에서 나한테 비판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권성동 의원이 잘못했죠. 본인이 좀 잘못도 인정해야 되죠. 또한 안철수 의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면전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서 하는 스타일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도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바로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시의적절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맥상들을 좀 하나씩 좀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혁신위 출범 과정에서 파생된 이른바 두 남자 간 하남자 논쟁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무대를 국회로 좀 옮겨가 보면요. 어제 또 화제가 된 자리가 있었는데 국회 교육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댓글 조작과 또 극우 역사관 논란으로 또 문제가 제기된 교육단체 리박스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손효숙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된 발언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명예를 복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을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 왜 나왔습니까?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제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타파 잠입 취재한 그 젊은 청년 여기자한테 당했습니다. 조금 이제 논점을 비켜가는 엉뚱한 답변들이 현장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는 모습도 있었는데 주로 문제가 됐던 이 극단적인 역사관 관련한 질문과 질타가 많았습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분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 가장 큰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저분은 좀 나이도 드시고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학살행위까지도 네. 존중하고 인정하는 지지하는 저런 모습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저런 분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기자한테 취재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신미약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현실 인식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저런 분이 대표를 통해서 역사 왜곡된 인식이 학생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저는 좀 잘 관리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호 장관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처음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 야당에서는 또 김민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위원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아니니까 좀 전체적인 해석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청문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쭉 예고돼 있습니다. 야당은 맹공을 벼르고 있는데요. 그 첫 주자가 될 최근 가장 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해보라. 일단 보도가 나온 첫날에 그 해명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해당 보도에서 이제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지시할 필요가 없었고 변기 수리에 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도 부탁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었는데 해명들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어제 바로 추가 보도로 나왔었고요. 또 이제 뭐 의원실 보좌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이야기 분위기가 좀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 이런 추가 의혹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그 전직 보좌관, 보좌진들 이것도 복수인데 그분들은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새 정부 초기에 장관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까? 5년 동안 46명이 그 면직이 됐다고 합니다. 8명을 이제 그 임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개월도 버티고 거의 전원이 한 사람이 평균 몇 개월만 버티고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장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요, 이런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거의 해고 사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좌진들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쓰레기를 그냥 박스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 치킨 먹다 남은 거, 만두 먹다 남은 거, 쓰레기 뭐 다 뒤섞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본인한테 하라고 하니까 자신이 군대에서도 안 했던 일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버리면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대도 가서 보니까 다 세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 집에 와 있던 사람한테 저거 좀 봐줘 이게 아니에요. 국회에 있던 사람한테 가서 그거 좀 고치라고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식을 너무 벗어난 일이고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앞서 전해진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는 좀 배치되는 이야기가 어제 또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청문회 전부터 정치권이 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개혁신당도 가세를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마디 못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몸종이라든지 여왕같이 갑질을 비판할 수 있는 언어를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일단 강선우 후보자도 그렇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란 제기가 좀 많은데 인사청문회까지 그대로 간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후보자라고 선정을 했으니까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줘야죠. 예. 그런 것이 청문회인 것인데 요즘에 장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정말 실력만 보고 뽑으려고 했더니 아니 나는 내 가족사를 털리기 싫어 안 하겠어라고 하기 때문에 예.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실력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도덕성 여부도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여부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쓰레기라든가 변기 수리 부탁했다 별로 좋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보좌관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충분하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저히 뭐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보좌관한테 좀 수리 좀 부탁했다. 네.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건 보좌관과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관계가 좀 미진한 상태에서 뭔가 부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해명하고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또 본인의 해명을 청문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증인 채택이라든지 자료 제출 이 부분에도 지금 난항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아무튼 다음 주 청문회 한번 검증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